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입니다. 외관에서의 차이는 그릴하고요. 범퍼 하단부의 디테일이 조금 다르죠. 일단 중앙의 그릴을 보시면 히든 파팅 전면 충전구라고 해서 화면에 잠깐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커버가 열리면서 안쪽에 충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IFS라고 하죠. LED 타입의 지능형 헤드램프는 야간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일단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에 적절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앞뒤 도어에도 적용 잘 해줬습니다. 풋램프도 괜찮고요. 헤드램프와 DRL은 모두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LED 자체도 광량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죠. 헤드램프는 다초점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외관에서 보면 마치 프로젝션처럼 생겼지만 안쪽에 LED가 여러 개 박혀 있습니다. 상하향의 폭도 제법 있는 편이죠. 실내에서 조사각 조절 장치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인텔리전트하게 자동으로 알아서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제어해주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고요. 안쪽에서 봤을 때는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습니다. 일단 주행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도 좀 보여드려 볼게요. 능동형 헤드램프는 야간에 밝은 시야를 꾸준하게 잘 유지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주오는 차나 앞에 진행하고 있는 차에 간섭을 주지 않죠. 지금 좌우측 각각 개별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운전석 쪽은 상향을 켜져 있고요. 조수석정을 하향으로 내렸다가 지금 양쪽 사이드는 상향으로 들어오고 가운데에는 하향으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방에 광량이 측정이 돼서 예를 들면은 선행하고 있는 차가 있다든가 지금처럼 터널 안에 불이 들어와 있다든가 이러면은 자동으로 빨리빨리 내려줍니다. 상향과 하향을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컨트롤을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운전석 쪽하고 조수석 쪽을 개별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꾸준하게 밝은 시야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야간에 조금 눈이 어두우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운전석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좋고 초점도 아주 또렷하게 잘 맞고 있고요. 테두리 부분을 보시면 꽉 차게 꾸준하게 밝은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야간 시야 정말 좋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DRL은 LED 구성으로 방향지시등과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등은 구비되어 있지 않고 팬더 측면에 저렇게 두 줄로 깜빡깜빡 하는 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정말 밝죠. 광원의 폭 직진성 다시 말씀드려도 넓고 쭉 뻗어 나가고 있고요. 뚜렷하게 밝은 시야 꾸준하게 잘 유지해 줍니다. 테일램프는 브레이크 등 그리고 방향지시 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번호판 보조 등도 LED로 센스 있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방향지시 등이 순차 점등 방식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범퍼 하단부의 디테일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차별화가 됐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어색한 느낌 이런 것들도 크게 들지 않게끔 마무리 잘 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크롬으로 살짝 가니쉬를 덧대주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은 디자인의 요소로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충전은 그릴 안쪽에 여기 숨겨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실 수가 있습니다. 커버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위에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리셔야 되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DC 콤보 충전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딱 내려와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게 좀 돌아가가지고 밑으로 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거 살짝 걸립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닫으실 때는 밑에부터 이렇게 닫으시고, 왜냐면 여기가 포개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보시면 그러니까 아래가 먼저 닫히고 위에를 닫으면서 여기가 포개져서 눌리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인디케이터는 총 3개 눌러보시면 지금 잔량 표시가 충전할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표시가 되는데 지금 거의 100%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3칸 다 차 있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에는 낮고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약간 측면으로 꺾어서 보면은 뒤쪽에서부터 넘어오는 라인들이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87.2kWh고요. 최대 출력은 272, 토크는 700입니다. 마력으로 환산하면 약 370마력 정도 보시면 되고요. 복합 전비는 kWh당 4.3kg, 19인치 휠 타이어 기준입니다. 제로백은 약 4.9초,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는 427km로 알려져 있고요.
측면부 바디라인도 균형감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죠. 이 부분에서는 일반 내연기관 모델하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휠 베이스도 넉넉한 편이고 후륜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앞뒤 오버행, 특히 앞쪽의 오버행이 굉장히 짧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보다도 더 디자인이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나죠. 휠은 전동화 모델 전용으로 터빈 모양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19인치 사양이고요. 보기에는 굉장히 이쁜데 세차할 때 그렇게 용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19고요. 앞쪽 브레이크는 4피스톤이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몰딩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전동화 모델이면 피아노 블랙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크롬으로 무난한 선택을 하고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크롬으로 도어 아래쪽에 띠를 두르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도톰하지만 그렇게 어색하진 않고요. 앞쪽에서는 실제보다 조금 더 낮고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다면 뒤쪽에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섹시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루프 라인에서 이 C필러 기둥 끝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선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뒤쪽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일반 내연기관 모델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범퍼 하단의 디테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럴까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당연히 뒤쪽에 배기가 없기 때문에 막혀있고 오히려 더 범퍼가 깔끔하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여기 위쪽에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작동을 하는 편이고 안쪽의 공간은 아무래도 EV 전용 차량이 아니고 내연기관 모델을 전기차로 개조를 한 모델이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의 약간의 협소함은 좀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튀어나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측면의 공간은 적절한데 바닥에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아래쪽에 손잡이 잡고 올려보시면 깊이 있게 안쪽에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 자체를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트렁크가 협소한 부분을 그나마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기에 뭐 짜잔짜잔하게 차량 관리하는 용품들 보관하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손잡이 이렇게 걸쇠 역할도 하고 있고 손잡이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이제 마감 같은 것들, 패키징 같은 것들은 뭐 워낙 꼼꼼하게 제네시스 잘 해주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닫으실 때는 여기에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스마트 키는 내연기관 모델하고 같습니다.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립도 좋고 마무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락 언락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전기차여서 시동을 걸어도 별도의 뭐 소음 같은 거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깜빡이로 알 수 있고요. 차량을 앞뒤로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앞쪽에 차륜을 제가 일부러 틀어놨는데요. 일단 뒤로 한번 움직여 보면 차륜을 바로 잡고서는 차량이 뒤로 움직여줍니다. 바로 잡고 뒤로 움직이죠. 뒤쪽도 후진등이 LED네요.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앞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별기능 아닌 것 같은데 주차 공간이 협소한 데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누르고 있던 버튼을 띄면 차량은 멈추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 버튼은 앞쪽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짝 닫아보면 소프트 크로징, 고스트 크로징이라고 하는 형태의 전동으로 꼭 닫아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살짝 닫으면 딸깍하고 닫히죠.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편리한 거는 분명합니다. 도어의 두께도 제법 있는 편이고요. 실내의 느낌은 기존 내연기관 모델하고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바닥 공간이 확실히 좀 위로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앞좌석은 괜찮은데 뒤에 앉아보면은 시트 포지션이 약간 애매함이 있습니다. 가죽의 질감이나 패턴 그리고 뒤쪽으로 이어지는 공간들 모두 좋고요. 위쪽에 지금 썬루프가 상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가 있으면 개방감이 훨씬 좋거든요. 시트는 에르고 모션 시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트 안장의 길이 조절하고 날개의 조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물론 4A 타입으로 럼버 서포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은 안장만 마사지를 할 건지 등받이만 할 건지 두 개 다 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전동화 모델이라고 해서 페달류의 변화는 없고요. 도어는 뭐 원래부터 워낙 디자인도 좋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런 재질 같은 것들이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측면에 배터리 리셋 같은 EV 모델 특유의 기능을 좀 구현해 놨을 거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일반 모델하고 같은 구성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비교적 진하고 적극적인 편이죠.
시동 버튼이 일반 모델하고 약간 다르죠. 안쪽에 보시면 EV 스타트 스톱이라고 불이 들어옵니다. 키온 해볼까요? 클러스터의 기본 구성은 내연기관 모델에서 봤던 그 형태인데요. 잘 보시면 오른쪽 RPM 게이지가 내연기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시트까지 연동이 돼서 날개 부분을 조금 조여줍니다. 등받이 날개 부분 조임이 있고요. 블라인드 스팟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링은 안쪽에 실린더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잘 해뒀습니다. 전기차라서 지금 보시면은 충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회생제동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패드 시프트는 회생제동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클러스터 우측 하단에 보시면 맥스라고 저렇게 번개 표시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걸 누르면 한 번 누를 때마다 하나씩 올라갑니다.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4단계까지 끝까지 끌어올리면은 회생제동을 끝까지 끌어올리면 아이페달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이 내연기관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HUD는 뭐 워낙에 제네시스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폰트라든가 컬러, 그 다음에 해상도 같은 것들도 모두 좋습니다. 14.5인치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 AV에는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 메뉴 구성도 역시 내연기관하고 같은데 여기 EV 메뉴가 하나 추가됐죠. 눌러보시면 현재 배터리의 잔량 표시가 되고 주변에 가까운 충전소 바로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켰을 때는 약 392km, 에어컨을 끄고 주행했을 때는 436km, 지금 96%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배터리 부분 눌러보면 급속 충전하고 완속 충전 어떻게 할 건지, 전력 소비량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연비라고 되어 있는데 엄연히 얘기하면 전비겠죠. 킬로와트아워당 약 5km에서 7km 정도, 4km대로 공인전비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충전소는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돼서 이 부분 참 편해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충전소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EV 모드 조금 더 보여드려 볼까요? 전기사용 V2L은 어떻게 할 건지, 최소 충전량을 몇 %까지 설정을 해 놓을 건지도 여기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세요. 이 부분이 일반 모델하고 내연기관 모델하고 다르고, 나머지 뭐 지도 기능이라든가 증강현실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겠죠.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후방 카메라, 화질이 워낙 좋죠.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 화질 좋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민감하게 잘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가상현실로 이렇게 차량을 돌려가면서 차를 놓고 주변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기가 원하는 시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죠. 위쪽에 우드 재질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비상등은 가운데 삼각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조장치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여기에 또 터치도 지원이 되고요.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각각 3단으로 개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좌우측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도 EV 모델의 특이한 기능이 있는데, 여기 EV가 있고 히팅 기능, 히팅 기능이 이 안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EV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다른 기능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이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바깥쪽에서 냄새가 나던 게 안 들어오거나 조금 텁텁한 느낌이 덜하다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USB-A 타입으로 입력하고 충전 단자 각각 갖춰주고 있고요. 컨트롤러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원형인데 앞쪽에는 조금 납작해서 AVM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뒤쪽에 기어 노브는 조그 셔틀 타입이라서 조금 올라와 있죠. 언뜻 보면 헷갈릴 것 같은데 사용해 보시면은 크게 헷갈리진 않았습니다.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후진하고 전진을 중간에 P나 N 거치지 않고 N단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는 버튼 타입이고요. 여기에도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와서 야간의 분위기 괜찮습니다. 오토홀드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파킹하실 때 중립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는 앞쪽에서 이렇게 버튼을 딱 만들어 놔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한 2개고요. 커버링 해도 이 느낌 참 좋죠. 고급스럽고. 그 뒤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하고 주차 센서 온오프 기능까지 깔끔하게 정돈해 놨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을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안쪽에 카펫으로 마무리 잘 해놨습니다. 공간도 여유가 조금 있는 편에 속하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 트렁크를 작동시킬지 안 시킬지를 여기서 온오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석에 있어서 잘 안 보이기는 하죠.
공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선바이저 안쪽에 거울은 이쪽에 커버랑 조명이 연동이 되어 있고 LED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 조금 어둡게 나오기는 하는데 스웨이드 재질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고요. 맵등은 터치 타입인데 지금 보시면 끈 상태고 이렇게 터치하시면은 LED로 굉장히 밝습니다. 활용하시기에 좋고, 여기에 보시면 좀 꺼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뒤쪽에 선쉐이드 전동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누르면 내려가죠. 후진하고 연동이 돼서 드라이브 모드에서 R로 바꾸면 자동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입니다. 컬러 선택은 개인의 취향이기는 한데 지금 이 조합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기존의 회색이나 검은색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짙은 컬러를 가져가고 있으면서도 오염에 강하죠. 밝은 시트가 멋있어 보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선택하기에는 차량 관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닥 부분 보시면 일반 제네시스에 비해서 많이 좀 올라온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턱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턱이 낮은 게 아니고 바닥 전체가 다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 일반 제네시스가 너무 편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훼손이 됐습니다. 일반 차량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제네시스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꼭 시승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680 가솔린 모델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푹 파여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30cm 자를 이렇게 대보면은 밑에서부터 이 턱까지 약 한 24cm? 24cm 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측면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바닥까지 한번 재보면 이 측면 올라오는 데까지 15cm 정도, 15cm 정도, 이 정도 높이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타고 내리실 때도 발이 벌써 이렇게 딱 안으로 들어가니까 발 공간이 굉장히 좋고요. 발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의 시트 포지션이 좀 안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옆에 보시면은 제법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전동화 모델이고요. 가운데 턱이 물론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를 올려다 보면은 약 한 5cm, 6cm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모델은 24cm, 25cm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뒤쪽 바닥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5cm, 6cm에서 한 7cm 정도, 이 바닥에서 테두리 부분까지 올라오는데 높이가 한 6cm 정도 됩니다. 발 공간이 파여 있는 게 내연기관인데 파여 있지 않다 보니까 시트에 앉으면 포지션이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앉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좌석 바닥은 일반 모델하고 지금 일반 모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동화 모델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물론 이제 이 앞쪽에 보시면 조금 더 턱이 내려가는 것 같긴 합니다. 이쪽이 한 8cm, 7cm 정도, 8cm까지 내려가고요. 이 밑쪽으로 올라오면은 여기는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높이도 조금 달라서 시트 포지션이 전동화 모델하고 일반 모델하고 이쪽의 발 공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전동화 모델이고요. 앞좌석에 보시면 지금 일반 모델에서는 8cm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약 6cm, 2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이 이쪽이 좀 내려가고 뒤쪽이 올라오는 기본 구조는 같은데 전체적으로 바닥이 한 2, 3cm 정도 앞좌석은 올라와 있는 느낌입니다. 뒤쪽에 공간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 헤드룸도 넉넉하게 확보 잘 해주고 있습니다.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은 없고 다만 이제 앉으셨을 때 바닥이 조금 높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는 내려보면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조금 남습니다. 당연히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이 돼 있고요. 안쪽에 이너커트는 수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볼까요? 여기 암레스트에도 꽤나 기능들이 많은데 일단 뒤쪽에 모니터를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니터 안에서도 다양한 기능들, 공조, 지도, 공조 장치 한번 볼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도 여기서 세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골프, 라디오, 음악, 비디오, DMB, 날씨, 날씨도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죠. 뒤쪽에서도 다니시면서 그렇게 심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매뉴얼도 여기서 볼 수 있네요.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에어벤트 2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공조장치 바람의 색이라든가 포지션, 오토모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의 온도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차량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측면 기둥에 에어벤트 하나 더 준비를 해줘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 워크인 스위치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여기에 릴렉스 컴포트 시트 기능은 지금 빠져 있네요. 아무튼 시트 컬러나 가죽의 재질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뒤쪽에서 보시면은 컨트롤러 안쪽에 열선 시트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하고 마찬가지로 이 셔틀 타입으로, 조그 셔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에서도 뒤쪽에 선쉐이드, 전동 선쉐이드 조절이 가능하네요.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도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전원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고, 암레스트 안쪽에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열어보시면 USB 입력 단자하고 옥스 단자 2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공간 안쪽에 야간에도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LED로 조명 꼼꼼하게 갖춰놨습니다. 내연기관하고의 차이점들은 기능에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앞좌석하고 뒷좌석 바닥 부분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본 구성이나 안에 내장들, 디자인 같은 것들은 워낙 잘해주고 있죠.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을 시승해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네이밍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 파워트레인을 조금 더 다변화한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동화 모델이라고 하는 조금은 생소한 느낌의 네이밍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는 그 의미는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아이오닉5가 내연기관에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이질감이 적은 전기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내연기관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장 이질감이 적은 전기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별도의 네이밍을 붙이지 않고 그냥 파워트레인의 다변화, 그래서 전동화 모델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승차감하고 코너링은 정말 이 내연기관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일단 셰시 강성이 조금 더 높아졌고 무게중심이 낮아진 상태에서 전자제어 프리뷰 서스펜션이 제대로 좀 작동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잔진동 같은 것들 참 잘 걸러주고요. 그러니까 승차감에서 잔진동 같은 것들을 잘 걸러주면서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이 돼 있고, 내연기관 특유의 엔진 회전음이라든가 배기음 같은 것들이 전혀 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장거리 주행을 해보면 운전석하고 조수석에서 느끼는 피로감도 상당히 낮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뒷좌석의 승차감이 약간 애매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G80 세단 자체가 뒷좌석이 편안했거든요. 근데 바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발 공간이 조금 애매함이 있고요. 그러면서 시트 포지션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감하신 분들, 특히 이제 이 차를 구입하셔서 본인이 뒤쪽에 많이 타시는 분들은 꼭 시승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사뭇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괜찮으면은 구입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런 그 승차감에 민감하시는 분들은 이 전동화 모델은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는 앞쪽에 포피스톤 모노블록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제동감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개선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뒤쪽도 그렇고 어쨌거나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통합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컴포트하게 세팅을 할 건지 아니면 스포티하게 가져갈 건지 그런 것들도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동 성능도 향상됐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렉시콘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일반 오디오에 비교를 해보면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립니다. 고음, 중음, 저음의 구분이 확실하고, 특히 고음에서의 약간 찰랑찰랑한 느낌, 그리고 저음에서의 탄탄한 맛이 맡긴 제가 들어도 일반 오디오랑 꽤나 차이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소음하고 진동은 확실히 밤에 들어봐야지 조금 더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유리하고 좌우 측면에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모터 자체가 또 소음이 확실히 적죠. 거기에 바닥도 완전히 평평하게 이렇게 잘 커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대응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조용한 데다가 소음 진동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요. 능동형 소음 제어라고 해서 ANCR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운전자가 느끼는, 이 승객이 느끼는 소음에 역주파수를 쏴줘서 운전자는 확실히 좀 조용하다라는 멍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실내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수음이 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될지는 제가 조금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실제로 들으시는 거에 비해서 확실히 조용하다라는 거, 그거는 좀 분명하게 전달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인 전비는 4.6인가요? 킬로와트아워당 4.6, 4.7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달리면은 3.8, 3.9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에코모드 사용하고 아이페달 같은 거 회생제동 끝까지 끌어올려서 사용을 해보면 5km, 5.2km 정도까지도 유지를 해줬습니다.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427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은 400km 후반대, 470km에서 490km 정도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앞좌석도 시트 포지션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약간 높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뒷좌석에 비해서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고요. 앞좌석에서 느껴지는 어떤 개방감이라든가 안전운전의 시야, 그리고 14.5인치 이 클러스터는 생각보다 거슬리지 않고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클러스터 안쪽에 실린더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링도 깔끔하게 해주고 있어서 운전할 때 편안함, 그 다음에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야 확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아웃사이드 미러도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창을 하나 더 뚫어놔서 전통적으로 이 A필러 쪽에 고정을 하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개방감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4륜구동 시스템이 스포츠에서는 앞쪽도 구동력 배분이 정확하게 들어가고요. 에코나 컴포트에서는 대부분 이 뒤쪽, 리어 쪽에서 구동력을 많이 가져가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륜구동에 민감하신 분들은 스포츠 세팅을 권장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제로백은 4초대로 알려져 있는데 그냥 지려 밟으면 가볍게 5초대에 들어옵니다. 이 가속감만큼은 여느 스포츠카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준인데요. 어쨌거나 전기차를 타는 맛은 조용하고 부드럽고 편안하면서 탁 들여 밟았을 때 순간적으로 확 치고 나가는 이 가속감, 이거는 정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밟아볼까요?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 토크감이 뒤에 그 G포스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꾹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순간적인 이 토크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전기차를 많이 선호하지 않나 싶고요. 약 370마력의 토크로 보면 환산했을 때는 한 70에서 71 정도 보시면 되는데 거의 뭐 세단에서 이 정도면은 2차 공차 중량이 좀 나간다고 하더라도 힘의 부족을 느끼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HDA2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팅도 쉽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민감도가 제법 있는 편에 속합니다. 보통은 가속이나 감속 둘 중에 하나가 조금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지시 등만 살짝 조작을 하셔도 차가 알아서 이렇게 차선을 변경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점선하고 실선이 딱 끊기는 구간에서 진행을 했는데도 비교적 잘 작동을 해주고 있고요. 점선 구간에서는 가능하고 실선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코너링 같은 데서도 저는 무조건 이 직선이래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코너 부분에서도 차선 변경이 가능했고요. 차량의 가격은 8천만원대 초반인데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이 어쨌거나 6천만원 넘고 9천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50%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1200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6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거기에 또 옵션을 붙이게 되면 9천만원이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보조금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1억에 가까운 차량인데 보조금이 50%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많이 망설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되물어 보신다면은 저는 차량의 구성이나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충분한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에 대한 대부분의 인식이 일단 보조금은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받아야 되는 거라고 이제 인식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물론 뭐 이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옵션을 붙였을 때 차량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차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격대가 좀 나가죠. 그리고 모델 X, 테슬라의 모델 S하고 이 비교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좀 해주시는데, 주변에서 일단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두 차를 놓고 보면 이 친구는 굉장히 이 컴포트한 차, 편안한 세단에 가깝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모델 S는 승차감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이 운전을 해보면은 굉장히 스포티한 세단을 지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친구를 비교를 해보면 저는 결이 많이 다르다, 그런 점 강조 드려보고 싶습니다. 충전 시간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20분 안쪽으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할인을 받게 되면은 23%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약 한 15,000원 정도, 15,000원에서 18,000원 그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제 완속 충전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환경부 완속 충전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한 37분, 8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보면 이 차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는 약 2만원 정도, 2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으로 보시면은 55분, 56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100%까지 충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초고속 충전 잘 활용하시면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비용 부분이 점점 이 충전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은 동시에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무엇보다도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팍팍 치고 나가는 순간적으로 토크가 확 터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고요. 전비 같은 거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서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뭐 가솔린 3.5L 터보 엔진 장착하고 있는 내연기관 모델에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 특히 소음 부분이 거의 뭐 지금 화면으로 전달이 되는 것처럼 엔진 소리라든가 배기음 같은 것들이 안 들리죠. 단순히 모터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숙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도심 주행에서의 피로도가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해서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총 4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 보면은 둘, 셋, 4단계 맥스로 딱 켜게 되면은 아이 페달이라고 해서 회생 제동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페달로 운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운전을 하시면서 브레이크 조작을 하시지 않고 가속 페달에서 발만 띄셔도 차량이 거의 멈출 수 있을 정도로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전비에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하면서 2번 풀 충전을 한번 해봤는데요. 하나는 15% 정도에서 충전을 해봤고, 또 한 번은 한 22% 정도에서 충전을 해봤는데, 100% 충전을 했을 때의 주행 가능 거리는 한 번은 478km가 나왔고요. 또 한 번은 496km가 나왔습니다. 500km는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400km 후반대를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운영을 하실 때 많이 그렇게 부담이 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조건이 굉장히 뜨거운 여름날이거든요. 과연 겨울에는 어느 정도까지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시승하는 도관에는 400km 후반대 여유있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지금 증강현실 지원을 해주는데요. 사실상 좀 달릴 때는 약간 혼동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도심에서 주행을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AR 기능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길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주행하고 있는 도로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본인이 세팅을 해놓은 목적지를 이렇게 딱 라인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를 직관적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화면에 보여주니까요. 요거는 도심 주행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 60km에서 100km 그 사이를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아니면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을 때는 이게 휙휙휙휙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저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생제동을 사용을 해서 브레이크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요.
통합형으로 조정할 수 있는 IB라고 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제동력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회생 제동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브레이크 자체도 워낙에 좀 보완이 됐기 때문에 내연기관보다 잘 달리고 잘 서고 그만큼 좀 비싸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전달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속기하고 모터 안쪽에 보시면 감속기하고 인버터가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 전비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비 측면에서 추후에 오랜 기간 이 차를 운행하고 나서 정비를 할 때 아무래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시승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 길게 이 차를 운행을 해보고 교환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한번 좀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륜구동이기는 한데 디스커넥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앞쪽하고 뒤쪽에 모터가 있고 구동축이 있는 상태에서 앞쪽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기본적으로 후륜 베이스의 차량이지만 4륜구동으로 필요에 따라서 전환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을 했을 때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하면 대부분 이 구동축이 뒤쪽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면은 앞쪽에도 많이 이 구동이 실린다라는 거를 이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너링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셰시도 단단해졌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덕분에 확실히 좀 잘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게 배분이 이 차가 아무래도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좀 낮아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굉장히 안정감이 좋고요.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참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도 워낙 좋았지만 이 전동화 모델, EV 모델 G80의 전기차의 특징은 도심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 하드할 정도는 아닌데 많이 좀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하지만 이런 승차감들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시면 저는 상대적으로 내연기관보다 안정감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